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4년 제5회를 읽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황정은 작가님의 상류엔 맹금류를 읽었었고, 이번 시간에는 조혜진 소설가님의 빛의 호위를 읽고 왔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작품이에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빛의 호위입니다. 좀 낯설죠? 빛의 호위란 단어를 일상적으로 잘 쓰진 않아요, 우리가. 근데 호위라는 게 제가 사전을 따로 찾아보진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호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연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진 않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몸으로 익힌 언어의 용법을 갖고 말을 하잖아요. 호위란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연상이 되시나요? 무언가가 호위한다. 군대가 어떤 지역을 호위한다. 또는 대통령을 보디가드들이 호위한다. 이런 느낌. 빛이 둘러싸고 어떤 대상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제목만으로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딱히 이건데, 이 제목은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지었구나, 요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뒤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 제가 밑줄 친 거 위주로 한번 와닿았던 문장들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소설은 전반적인 스토리가 과거 회상? 그러니까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여자 주인공을 한 반이었고,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소설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 남자 주인공 때문에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천천히 보면서 내용을 추적해 볼게요.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금 제일 첫 장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북적이는 통로에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항의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창 너머로 눈 내리는 광경을 보죠. 눈이 내리고 있었구나. 근데 이 눈 내리는 이 광경이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그 멜로디,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밝혀지는데 스노우볼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 공항도 유리, 인천국제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거대한 스노우볼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항도 스노우볼의 유비이고 비유고, 실제로도 여기도 스노우볼이 나와요. 이 여자 주인공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매개물로서 스노우볼이 나오는데, 그런 상징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근데 처음엔 뭔 소린가 하게 되죠. 다음 장을 보면 그 세계는 여자 주인공을
이 남자 주인공이 연상하면서 이런 문장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 세계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일 때도 있었고, 일요일에 눈 쌓인 운동장일 때도 있었으며, 가끔은 약품 냄새가 진하게 밴 병실일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사는 주민은 언제나 권은 한 사람뿐이었다. 자, 이 여주인공 이름이 나왔죠. 권은. 권은이 처했던 환경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해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 권은이 살았던 방이고요. 눈 쌓인 운동장. 일요일에. 요거는 권은과 운동장에서 마주쳤던 그 기억들. 약품 냄새가 진하게 밴 병실. 이거는 최근에 만났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다 밝혀지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처음 이 소설을 읽을 때는 뭔 소리야 이러는 거죠. 이런 문장들을 소설가들이 자주 쓰시더라고요. 추후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중에 아다리가 맞춰지는 그런 문장들인데요. 이런 거 전 좋다고 봅니다. 미스터리한 좀 추리소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 젊은 사진작가 권은이 인터뷰이었고, 1년 전 일산에서 북카페에서 20여 년 만에 권은과 재회했을 때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몰랐던 거죠. 이 남주는 몰랐죠. 이 여주를 몰랐습니다.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살짝 정보를 흘려요. 나중에 이 퍼즐이 맞춰지는 때의 쾌감, 이런 게 있죠.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죠. 권은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는 스노우볼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냥 권은은 이미 이 화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보를 슬쩍슬쩍 흘립니다. 날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 화자는 모르죠. 좀 둔합니다. 권은도 좀 안타까운 게, 좀 답답한 게, 그럼 미리 만났을 때, 야, 나 20년 전에 걔야.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클리어하죠. 하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 권은은. 그래야 소설이 되겠죠. 그래야 소설이 이루어진다. 참,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눈을 막고 있는 권은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헤어질 때 권은의 옆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때 화자는 다가가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같은 우산 아래에 있는 동안 우리를 둘러쌀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이 사람 되게 소심합니다. 화자가 되게 조심스럽고 소심해요. 돌이켜보면 그 만남에서 그녀가 내게 한 이야기들, 가령 사진에 빠져들었던 계기며, 이건 화자 덕분에 빠져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태엽과 멜로디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힌트들이기도 했다. 심지어 차가운 눈 속에서 꿈쩍도 않고 서 있던 그 모습도 나에게는 하나의 기호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 잊고 있던 지나간 시절을 열어줄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그때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추리 형식 보면 제가 요즘 강하게 느끼는 거는요.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독자가 읽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동안 그 영상이 나오는데 2시간 동안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되게 곤욕스럽습니다. 아실 거예요. 다들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근데 2시간 동안 한 화면에 눈이 이제 뻑뻑한데 그걸 집중해서 읽는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잘 만든 영화는 2시간 동안 관객들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죠. 소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잘 쓴 소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끔 만드는
소설인 거죠. 그래서 작가들이 왜 이렇게 쓰는가, 이런 기법들, 왜 자꾸 정보를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답을 주지 않고 답을 자꾸 지연시키면서 물음을, 독자들이 자꾸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가? 야, 이 뭔 말을 하는 건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 실마리를 자꾸 던지면서 떡밥을 투척하고 회수하는 거, 마지막에 가서 통쾌하게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든지 다 밝혀지는 거죠. 그래야 끝까지 읽으니까. 요런 기법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소설이나 영화 보면서 많이 발견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읽게끔 만들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다 그런 기법으로 쓰여진 거죠. 남은 건 아스팔트 바닥에 권은의 코트 기세, 그리고 그녀의 신발 위에 내려앉던 하얀 눈송이뿐이었다. 그리고 요 얘기도 해야겠네요. 이 소설 이후 특히 조혜진 작가님의 문체일 수도 있고요, 이분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건 문장 스타일이 만연체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제가 절실히 느꼈던 건데요. 한번 느끼는 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북적이는 통로에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문장이 길죠? 짧게 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것도 길죠? 만연체예요.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비행기들이 연착되는 바람에 저마다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날을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이것도 만연체죠. 저는 솔직히 이런 문장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 호흡이 짧아요.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호흡기가 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든 간에 저는 되게 끊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호흡이 짧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문장을 써도 짧은 문장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글을 쓰더라도. 제가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 점 찍고 문장이 바로 끊어질 거예요. 북적이는 통로에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끊고 주위를 둘러봤다. 저는 최소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제가 썼으면. 근데 이분은 다 이어서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고민이 됐죠. 그러니까 짧게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긴 문장을 쓰는 사람을 봤을 때는 문제가 돼요. 긴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짧은 문장을 쓰는 사람을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짧은 문장이 미덕이 되는 시대에 긴 문장을 쓴 이유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서정적이에요. 감상적이고 어떤 멜로드라마 같은, 보면 되게 짠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이 스토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형식은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은 일치해야 되죠. 어떤 틀, 이런 문체, 길게 쓰고 짧게 쓰고 어떤 형용사를 쓰고 이런 것들은 형식이죠. 보여지는 틀, 가시적인 틀인 거죠. 이런 틀, 형식은 내용은 어떤 여기 담고 있는 정감, 분위기, 어떤 철학, 그런 것들이 내용일 텐데 내용과 형식은 일치해야 됩니다. 문장을 짧게 끊었으면요, 짧게 호흡이 짧아지는데 그 짧아지는 호흡에 맞춰서 내용도 그런 타이트한 내용, 예를 들면 속도감 있는 박진감 넘치는 그런 묘사를 해야 된다. 그럼 문장 짧게 가야겠죠. 탁탁탁탁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거, 어떤 세밀한, 내밀한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아련한 느낌을 표현하기엔 짧은 문장이 안 어울리겠죠. 안 어울리죠? 그래서 긴 문장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조혜진 작가님이 물론 원래 이런 문장을 구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쓰시지 않았나, 내용에 맞춰서 형식을 맞춰가지 않았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용사 많이 나오죠. 낯선 공항, 북적이는 통로. 자, 공항, 통로라고 쓰면 깔끔해요.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공항의 통로에서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러면 되는데, 낯선 공항의 북적이는 통로에서 문득 걸음을 자꾸 명사를 꾸며주죠. 낯선 공항, 북적이는 통로, 문득 걸음을 멈추고 꾸며줍니다.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그 멜로디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꾸며주고 있어요. 문장들을. 이거 잘못 쓰면 진짜 문장이 지저분해지고 늘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서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 이 하나하나가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감싸준다. 둥글고 투명한 세계. 자, 갑작스런 악천후로. 뭐 이런 식으로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이런 꾸며주는 말들이 필요했던 소설인 거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소설을 읽을 때 특히나 이제 이 수상작이잖아요. 어느 정도 문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문학적 완성도가 검증된 작품들이 수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품들은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완성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상을 탄 건 최소한 문장력, 문체, 메시지, 철학, 이 모든 것들이 평균 이상, 아니 오히려 평균 이상보다 더 높은 상급 이상이기 때문에 상을 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는 우리가 무조건 달달 외워도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장들도,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필연이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써졌다 하면 분석할 게 없어요. 영화 평론도 마찬가지고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평론에서. 모든 게 필연이죠. 필연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밝히는 게 작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소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씩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밝혀내는 거, 그게 평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학 평론입니다. 평론은 문학 평론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설도 소설가의 자격이 있을까요? 뭐 등단을 해야 소설가입니까? 소설을 쓰면 소설가이고 내가 평론을 하겠다,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평론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평론의 이유, 평론의 근거는 이게 잘 쓰여진 작품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고른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수상작품집은 다 검증된 작품들이거든요. 만약에 일반 아무 작가나 그냥 가져와서 읽었다 쳐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죠.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죠. 판단할 수가 없죠. 제가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문학을 접할 때는 이런 수상작품집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고 유익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제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들 위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자, 한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화자는 과거 회상을 하면서, 권은과의 에피소드를 회상하면서 이 과거와, 이건 이제 두 시점이 있어요. 과거에 권은을 만났던 그 각각의 파편화된 시점들, 초등학생 때도 있고요, 인터뷰했던 시점도 있고요. 파편화된 시점과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이 공항이 내린 시점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영화제 참석하러 간 겁니다.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술을 해요. 요런 요런 방식 많이 쓰이죠. 실제 소설에도. 특히 단편 소설에. 자, 이 휴양한 도시가 누군가의 꿈속은 아닌가. 이게 누군가는 권은이겠죠, 뭐. 그러니까 작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아 스노우볼의 태엽을 감고 또 감으며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릴 새도 없이 급하게 잠이 들곤 했던 어떤 외로운 소녀의 꿈. 그런데 이 꿈속은 어째서 이토록 추운 것인가? 자, 상당히 감정을 건드립니다. 어떤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 권은이라는 이 친구는 초등학생 때 이때 나오겠지만 독거 과정,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셨지만 거의 안 들어오시니까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아서 그 여린 것이 혼자 앉아가지고 스노우볼의 태엽을 감고 있어. 할 게 없으니까. 놀 것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고 눈 내리는 세계에 혼자 빠져 있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릴 새도 없이 급하게 잠이 들곤 했던 어떤 외로운 소녀의 꿈. 감정 이입을 하고 있죠, 이 화자가. 이래도 됩니다. 충분히 이거는 그럴만 하죠. 누구라도 감정에 빠져들만 하죠. 소설을 쓸 때 중요한 게 그 화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묘사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여기서는 권은이겠죠. 이 권은과의 거리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거리감이 확 딱 밀착해서 붙어버리면 객관성을 상실하니까.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이런 거예요. 거리감이 확 밀착된 케이스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심파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 심파로 갑니다. 사람들 상당히 역겨워해요. 요즘 사람들 싫어해요. 감정 과잉인 거죠. 눈물을 쥐어 짜내려고 억지로 집어넣은 게 심파인데요. 물론 예전에는 심파가 잘 작동했죠. 사람들이 그걸 원했었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경멸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심플해지고 깔끔한 걸 좋아할까요? 감정을 어찌 보면 억누른다? 감정을 깎아낸다? 절제한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울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분들이 있죠. 많은 관객들이 그런 추세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어떤 폭발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보는 거기도 한데 중요하죠. 나의 감성을 건드리는 거, 자극하는 거. 그런데 그런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 세련됨이라는 건 사람들이 점점 그런 방식이 이제 너무 알아버렸어요. 저는 그 심파와 심파가 아닌 것의 차이는 이 노골적인 것과 노골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인 거죠. 그럼 자연스러움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자의 이 소설을 쓴 사람의 의도가 보이면 안 됩니다. 영화로 말하면 영화 감독의 의도가 보이면 안 돼요. 의도 보이면 정말 못 만든 겁니다.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내가 이쯤에서 독자들 혹은 관객들을 웃겨야겠어. 울려야겠어. 여기에 보이면 급이 낮은 거예요. 못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의도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니까 관객들이 비웃는 거죠. 비웃고 웃질 않는 겁니다. 코미디 영화를 봐도. 의도가 다 뻔히 보이네. 이런 말도 하죠. 감독 혼자 웃었을 것 같다. 저 장면을 만들면서. 실제로 글도 그래요. 글도 저도 이제 글 쓰면서 느꼈던 게 나는 막 낄낄거리면서 썼는데 그 낄낄거리며 쓰는 내가 글에 그대로 드러나는 최악이죠.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 그런 글들은.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정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요새 추세는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갑다고 보일 정도로 영화든 드라마든 너무 폭발시키면 또 안 되죠.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요. 어쨌든 의도가 보이면 안 돼요. 일산에서의 인터뷰 이후 권은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아마도 스노우볼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노우볼 계속 나오죠. 주구장창. 이거 강조하려고 몇 번을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서너 번 나왔어요. 스노우볼 관련된 묘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요. 소설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노우볼이 상징하는 게 있죠. 스노우볼은 어떤 갇힌 공간, 그 조만한 공간에 권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운 거죠. 외롭게 혼자 그 작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불쌍했을까. 이런 것들을 은유와 상징, 비유로 나타낸 게 스노우볼인 거죠. 사람들은, 독자들은 이 스노우볼만 보면 권은의 그런 사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학은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비유, 상징, 스노우볼, 그래, 권은의 상황.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듯 하염없이 눈을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던 권은이 그 세계 안에 있었다. 스노우볼 비유예요, 계속. 의례적인 감사의 전화를 걸어온 권은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제안한 건 그러니 스노우볼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결국 스노우볼이 권은에게 술을 제안하게 한 매개체가 또 돼버립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스노우볼 없이 이 상황을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비유 상징 없이 한번 묘사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묘사가 될까요? 그때 일산에서 인터뷰 한 이후에 권은이 자꾸 생각나네? 근데 눈 내릴 때마다 권은이 그때 눈을 막고 있었지. 이래도 눈이 스노우볼 대신에 눈이란 비유가 들어오네요. 눈이 대신한 상징성이 되네요. 그럼 모든 상징을 제거했을 때 어떤 비유, 눈이 오니까 권은이 생각나. 혹은 스노우볼을 보니까 권은이 생각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권은이 권은으로 생각나게 한다고 칠게. 우리는 실제 상상할 때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어떤 사물을 보고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저걸 보니까 걔가 생각난다. 거기에 이제 문학적 비유고요. 문학적 비유 다 덜어내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냥 어떤 걸 보고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은이 생각나는 거죠. 갑자기. 이게 좀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문학적 비유를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문학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자꾸 비유 상징을 끌어들일까? 이 스노우볼 같은 거. 하나의 거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인간이 그렇게 사고를 하니까 뭘 봤는데 걔가 떠올랐어. 혹은 비유와 상징이 없는 글은 어떤 과학적인 글이겠죠. 자, 비가 오는 이유는 물이 증발해서 이런 다 연역적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그런 과학이 되겠죠. 하지만 소설은 과학하고 다르죠.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계속 꾸준히 밀어붙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두입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스노우볼 때문에 만났어요. 권은과의 두 번째 만남이 없었다면, 그래서 헬게 한센의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대해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평생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헬게 한센의 다큐멘터리 사람들 요게 작품 안에 작품으로 들어가 있는 다큐멘터리인 거죠. 액자 소설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물론 소설이 아니지만 다큐멘터리로 나오지만 액자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헬게 한센의 이야기. 요거 중요합니다. 결국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헬게 한센의 다큐멘터리 사람들이었어요.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틀거리, 권은도 필요했고 화자도 필요했다. 자, 일주일 후 보도사진을 찍으러
목사와 선교사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를 따라 시리아의 난민 캠프를 방문할 거라는 얘기였다. 권은이요. 권은은 사진 작가니까 전쟁 지역이나 이런 분쟁 지역의 위험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보도를 하는 사진 작가예요. 시리아는 내전 중인 국가였고 외국인을 인질로 납치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자, 권은의 미래가 보입니다. 요 일종의 복선이죠. 그리고 요 문장이 절묘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을 계획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은이 하는 대답이 사람을 찍어야죠. 전쟁의 비극은 철로 된 무기나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죽은 연인을 떠올리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젊은 여성의 젖은 눈동자 같은 데서 발견되어야 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당신이나 나만큼만 울었을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 그 자체니까. 정말 이 문장이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핵심 문장이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해요. 전쟁의 비극은 무기나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그런 보여지는 즉각적인 사물들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죽은 연인을 떠올리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젊은 여성의 젖은 눈동자 같은 데서 전쟁의 비극이 발견되어야 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당신이나 나만큼만 울었을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 그 자체니까.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들은 필사를 해서 붙여놓고 싶은 문장이기도 하죠. 자, 처음엔 헬게 한센에 대한 관심으로 보게 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그녀는 알마 마이어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다. 이상해요. 권은이 말했다. 권은의 표현에 따른다면 각기 다른 시대와 역사에서 출항한 배에 탑승한 승객들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알마 마이어와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을 태운 전혀 다른 두 척의 배가 똑같은 풍랑을 견디며 잠시 표류한 적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알마 마이어에게 편지를 쓰고 난다고 권은은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자, 이 사람들이란 다큐멘터리 거기에 등장한 알마 마이어라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라든지 이 여성이 겪은 사건은 소설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봐라.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권은은 이 사람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내가 비슷한 경험을 그 사람과 공유하고 있어. 이런 공감. 자, 권은은 개인 블로그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알마 마이어는 내 편지를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녀는 이미 2009년에 죽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게다가 이미 죽고 없는 여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편지를 써왔다는 말인가. 그녀와 알마 마이어의 겹쳐진 경험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했으나 타인의 내밀한 사연을 섣불리 공유하고 싶진 않았다. 자, 여기서도 화자의 성격, 이 소심한 성격 또 나오죠. 정말 소심합니다. 혹은 소심한이라는 단어 말고도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그 타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죽은 여성에게 편지를 쓰는 이 권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궁금하죠. 권은의 개인사와도 엮여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알마 마이어는.
그리고 이 권은에게 이 화자가 얘기하죠. 참 수수께끼 풀었어요. 그녀는 그게 뭐냐고 묻는 대신 마치 내가 무슨 말인가를 더해주기를 기다린다는 듯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근데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장난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를 치죠. 이 화자가. 아니 나이가 몇인데 그 장난감 저 무엇이냐 그 스노우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농담한 것처럼. 나는 농담을 한 건데 그녀는 웃지 않았다. 이제야 이해가 가죠. 전 2번 읽어봤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도 나를 모른다고?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너 실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권은은요. 고맙다고 그녀가 말했다. 카메라. 네? 택시가 곧 출발했으므로 카메라에 이어졌을 그녀의 또 다른 힌트들에 대해서 나는 듣지 못했다. 자, 이거 추리 소설 같아요. 카메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가요. 당연히 독자도 모르죠. 이 화자도 모른 척 하죠.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끝까지 읽게 되는 거죠. 호텔을 나와 맨해튼의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특별 상영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팸플릿에는 사람들의 감독인 헬게 한센이 2009년 1월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던 구호품 트럭이 피격되었을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헬게 한센은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구호품 트럭의 피격으로 사망한 노먼 마이어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의 어머니 알마 마이어를 통해 역사의 폭력에 맞서는 개인의 가치 있는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자고 생존자는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대요. 구호 트럭이 피격 당한 거죠. 미사일을 맞은 거죠. 근데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기 때문에 다큐를 만들어서 기억의 방식으로요. 세상에 공개한 거죠. 다큐를 이제 보고 있어요. 화자는. 히잡을 쓴 젊은 여성이 한 청년의 사진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정성스럽게 입을 맞추는 장면에 카메라는 오래 머물렀다. 사원으로 오기 전 죽은 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장을 하면서 눈동자가 젖을 만큼 눈물을 흘렸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주문하듯이. 자,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아까 문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다큐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내가 찾아본 기사에 따르면 노먼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오랜 기간 회자되었다. 아무리 전시라 해도 구호품 차량은 피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졌다는 것. 그로 인해 퇴직 의사였던 유대계 미국인이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그 트럭에 실려있던 대부분의 구호품은 그 유대계 미국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입한 거였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라마 같은 인상을 주었고 특별한 시사성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노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그의 어머니 알마 마이어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그녀가 노먼의 일로 만난 외부인은 헬게 한센이 유일했다. 헬게 한센이 그녀에게 보낸 노먼의 마지막 15시간이 기록된 영상, 그리고 이 영상은 훗날 사람들의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를 보고 난 후였다. 이런 서술이 정보를 어떤 비어있는 퍼즐을 추가해주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죠. 건은과의 2번째 만남 이후 석 달 만에 신문과 뉴스를 통해 그녀의 불운한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사실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다. 놀라긴 했지만 충격 수준은 아니었고 착잡한 심정은 들었으나 일상을 잊을 만큼 괴롭진 않았다.
내가 그 술집에서 그녀를 만류했다 해도 그녀는 떠났을 터였다. 게다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 생각하는 게 편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서술이죠. 화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권은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객관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권은의 일은 저절로 잊혀갔다. 아니, 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는 노력했다. 권은을 망각하는 일은 그렇게 거의 성공할 뻔했다. 자, 이 화자는 직장을 옮겨서요, 새로운 그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잡지사로 들어갔는데 잡지사 선배 기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그 업무가 나에게 넘어왔죠. 내가 새로 맡게 된 그 업무 중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취재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가 작성한 영화제 관련 자료에서 나는 헬게 한센의 사람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화자가 미국으로, 뉴욕으로 날아간 거죠. 아까 그래서 공항 출입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이었잖아요. 인트로였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막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힌트가 뿅뿅 밝혀집니다. 읽으면서 조각이 맞춰져요. 재밌죠. 그날부터 나는 권은이 일산의 북카페와 을지로의 술집에서 내게 했던 말들을 자주 되새겼다. 기자들이 모두 떠난 깊은 밤에 사무실에 앉아 권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겠다는 듯 인터넷을 뒤지기도 했다. 일요일 오후에 눈 쌓인 학교 운동장.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 안에서 휙 지나가는 빛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어디에서 온 빛인데?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숨어 있겠지. 어떤데? 장롱 뒤나 책상 서랍 속이나 아니면 빈병 같은데. 요 문장이 마지막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올 문장인데 나중에 회상식으로 앞에 또 등장을, 앞에 먼저 확 질러 놓는 거죠. 자, 요런 식의 구성. 전 괜찮다고 봐요. 영화에서도 이런 거 플래시백 같은 걸로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제 막 회색 화면 나오면서 과거 회상 나오고, 근데 처음에 왜 나오는지 모르다가 마지막에 그 조각이 맞춰지고 이런 거 있죠. 많죠, 이런 기법. 대중 이미 이제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뉴욕으로 취재로 오기 전 나는 권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전 이게 나름 충격이었는데 권은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 결국에 죽었구나, 안타깝다 했는데 부상만 당했던 겁니다. 다행이죠. 그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긴 침묵 끝에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뚫어지게 날 바라봤고 이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멋쩍게 웃었다.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병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주었다. 그 블로그에 내게 쓴 편지도 있다고 덧붙여 말하면서도 또 보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는 그녀 역시 꺼내지 않았다. 자, 드디어 블로그를 보게 됩니다. 블로그의 카테고리 중에는 편지란이 있었고 그 속에는 그녀가 알마마이어 앞으로 쓴 12통의 편지와 아까 다큐멘터리죠, 거의 연관된 내게 쓴 한 통의 편지가 포스팅되어 있었다. 조금씩 선명하게 내 모습을 되비추는 거울에 대고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래서 넌 지금 행복하니? 모호한 세상에서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고 내 등 뒤에서는 문손잡이를 돌리는 쇳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 문은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일 것이고 얼떨결에 문을 열게 된 13살의 소녀는 암수능이 되지 않은 두 눈을 껌뻑이며 겁먹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을 터였다. 거기 권은 집 맞아요? 자, 요거 13살 때로 과거로 이제 넘어가겠죠. 드디어 화자가 권은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바로 점프하지 않죠.
자, 스크린 속에서 알마 마이어는 아까 다큐멘터리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이 하나로 쭉 가면 재미가 없겠죠, 별로. 이런 식으로 기법상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는 거죠. 알마 마이어는 그 오랜 치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노먼을 시대의 양심이니 유대인의 마지막 희망이니 하는 수식어로 포장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거창한 수식어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정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건 뭐랄까? 나에겐 천진한 기만 같아 보였죠. 알려 했다면 알았을 것들을 모른 척 해놓고 나중에야 자신은 몰랐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에 양심적으로 경악하던 그 수많은 비유대인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무기력해졌을 뿐이에요. 무기력한 환멸 같은 거, 그런 거였죠. 자, 이것도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죠. 이건 작가의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작가, 소설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소설,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에 양심적으로 경악하던 그 수많은 비유대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경악을 했다. 그러니까 노먼이 뭐 시대의 양심이니 유대인의 마지막 희망이니 이렇게 막 포장하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이런 게요, 이런 케이스가 많죠. 아, 누군가 그런 걸 해내면 아, 당신 대단하다고. 정작 그걸 보는, 그걸 이미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수식어 뒤로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 앞에서 직접적 행동을 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했던 다수, 혹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다수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니, 홀로코스트가 그렇게 잔인하다고 하면 니들이 가서 막았어야지. 어떻게든 막았어야지. 그땐 침묵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경악하면은 니들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무기력해졌을 뿐이에요. 무기력한 환멸 같은 거. 환멸이 느껴진다. 공감이 갑니다. 지금도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시민사회단체들, NGO가 애쓰는 영역들 있잖아요. 환경보호, 뭐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혹은 뭐 비닐봉지나 뭐 이런 것들, 뭐 다 자원을 절약해야 돼, 이런 거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면 경악을 하면서도 뒤로는 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이런 괴리? 이런 걸 보면서 무기력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1940년 벨기에의 유대인 등록령이 내려지면서 그녀는 오케스트라에서 해고됐고, 알마 마이어의 얘기예요. 게토에 갇히거나 수용소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그때 그녀의 연인이자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하던 장이 브뤼셀 외곽에 위치한 사촌형의 식료품점 지하창고에 그녀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2주에 한 번씩 장이 물과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지하창고로 찾아오긴 했지만 그 무렵엔 누구나 그렇듯 장 역시 가난했으므로 그 양은 보름을 버티기엔 늘 부족했다. 바구니는 가볍고 초라했지만 장은 바구니 밑바닥에 자신이 작곡한 악보 한 장씩을 깔아놓는 걸 잊지 않았다. 빛으로 에워싸인 허공의 악기 상점을 본 날이면 그녀는
바이올린을 꺼내 활이 줄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악보들로 연주를 했다. 조명이 없는 무대에서 관객의 박수를 받지 못한 채 소리가 없는 연주를 들키면 안 되니까요. 장이 작곡한 그 악보들은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서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던 내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빛이었어요. 그러니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악보들이 날 살렸다고 말이에요. 자, 요것도 이 화자가 이 소설을 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요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장이 작곡한 악보들이 그 한 사람을 살렸다. 살렸다. 자, 다시 과거의 상 플래시백 갑니다. 아까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거기 권은 집 맞아요?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은 깜깜한 방과 곧바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방에서 빛을 발하는 건 둥글고 투명한 스노우볼 뿐이었다. 자, 스노우볼 나왔죠? 햇빛이 거의 들지 않은 그 작고 추운 방이 가게 된 계기는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권은이 연락도 없이 나흘이나 결석을 하자 담임은 반장인 나와 부반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을 불러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부탁했었다. 교무실을 나서자 부반장은 피아노 교습이 있다며 동행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다 보니 그 현관문이 나왔던 것이다. 더디게 암수능이 찾아오자 그제야 허름한 외투를 껴입은 채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권은이 보였다.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방이었다. 온기 없는 그 가난한 방에서 13살의 그녀가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나로선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권은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집을 비운다고 했다. 난 고아가 아니야. 보호시설 같은 데는 절대 안 가. 이런 말을 하죠, 권은이. 그날 이후 나는 권은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자주 빠져들곤 했다. 권은이 죽는다면 하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어떤 날은 같은 반 아이들이 나 때문에 권은이 죽었다고 수군거리는 환청을 듣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후로 몇 번 더 권은의 방을 찾아갔다. 숨이 막혀오고 환청을 듣는 게 싫어서였을 뿐 대책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두 아이가 친해진다기보다는 서로를 의식하고 염려하고 신경을 쓰고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나도 권은처럼 13살일 뿐이었다. 폐허가 되어가는 동네의 외진 방에서 권은이 감당해야 하는 허기와 추위를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랬겠죠. 13살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안방 장롱에서 우연히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걸 품에 안고 무작정 권은의 방으로 달려갔던 건 내 눈에는 그 수입 카메라가 중고품으로 팔 수 있는 돈뭉치로 보였기 때문이다. 권은은 내 기대와 달리 그 카메라를 팔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였으니까. 셔터를 누를 때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빈 무더기가 흘러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마술적인 순간을 그녀는 사랑했을 테니까. 그런데 셔터를 누른 직후 뷰파인더 속 그 빛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면 권은도 알마 마이어처럼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졌을까?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프레임 밖의 풍경처럼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다. 어쩌면 영원히. 권은은 그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로 방 안의 사물들을 찍다가 카메라에 담을 만한 더 많은 풍경을 찾기 위해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다시 다녔다.
학교로 돌아온 그녀에게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권은과 친하다는 인상은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권은 역시 날 못 본 채 할 때가 많았다. 이게요, 저는 현실적으로 보여요. 카메라를 전해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상적으로 이 남주와 여주를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좋아하고 이럴 보통은 그렇게 가죠. 하지만 이 소설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권은과 친하다는 인상은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애들 눈치를 보는 이 남자 화자. 그럴 수 있죠. 애들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소설이 공감이 간다. 그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권은은 지상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알마 마이어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아버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그 방에서 거의 날마다 똑같은 꿈을 꿨노라고.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아 잠이 올 때까지 스노우볼에 태엽을 감았고 1분 30초 동안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멜로디가 끝나기 직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급하게 눈을 감곤 했노라고도. 편지 안에서 그녀가 내게 묻는다. 내게 쓴 편지예요. 반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 편지 밖에서 나는 고개를 젓는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장,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은희. 그 편지가 저장된 날은 그녀와 내가 을지로에서 만나 맥주를 마신 날이었다. 뭔가 짠하죠. 자, 이 말도 작가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주제 문장이라고 보여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렸어. 자, 이 권은은 이 반장, 이 화자가 생명의 은인이었죠. 나중에 권은은 사진 작가도 됐잖아요. 이 카메라 덕분에 그 절망적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알마 마이어도 그 장이라는 아저씨가 날마다 작곡한 그걸 갖고 연주를 했죠. 그게 이제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권은의 카메라, 알마 마이어의 그 작곡한 그 종이. 1943년 11월 미국의 관문인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한 알마 마이어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그녀에게는 몸의 한 기관과도 같았던 수제 바이올린을 판 것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거처를 구할 수 있었고 노먼을 낳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알마의 자식이 노먼인 거죠. 노먼은 무려 30년 가까이 뉴욕 외곽에 위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밀스럽게 수집해주는 비인가 사무소의 고객이었다. 노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무소에 들러 아까 알마 마이어, 자기 어머니를 살려준 장이죠. 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들었고 간혹 사진을 건네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먼은 정보만 전달받았을 뿐 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편지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의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선택을 지켜주고 싶었고 세상에는 진실 이외의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7년
노모는 장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건네 말았다. 장의 장례식장을 찍은 사진과 묘지 주소가 적힌 책자 같은 것이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사무소를 나온 노모는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동차를 지나쳐 무작정 걸었다. 장 벨은 프랑스계 벨기에인, 평생 작곡가를 꿈꾸었으나 단 한 곡도 발표를 못한 사람. 40 이후엔 지방의 작은 오케스트라에서조차 밀려났으며 그 어디에서도 독주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무명의 호르니스트. 30년 가까이 제공받아온 그 정보들을 떠올리며 노머는 그날 이런 다짐을 했다. 그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재현해 주자는 다짐이었죠.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린 그 일을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보다시피 나도 이제 늙었어요. 더 늙기 전에 나는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기념해주고 싶어요. 노먼이 말을 마치자 구호품 트럭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 구호품 트럭이 가다가 피격을 당한 거죠. 알마마이언 죽습니다. 구호품도 전해지지 못하고요. 너무 비극적이죠. 슬프죠.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 악기 상점 안에는 여러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이거 이제 화자가 찾아간 거예요. 맨하튼 거리 걷다가. 그 중엔 바이올린과 호른도 있었다. 권은이 옆에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알마 마이어와 장 베른이 각자의 악기를 들어 연주를 하는 상상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뜬 뒤 빛의 호위를 받으며, 제목 나왔네요. 이상할 건 없었다. 태엽이 멈추고 눈이 그친 뒤에도 어떤 멜로디는 계속해서 그 세계에 남아 울려 퍼지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간혹 다른 세계로 넘어와 사라진 기억에 숨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것 역시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일요일 오후 눈 쌓인 학교 운동장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 과거해상입니다. 초등학교 때. 조금씩 권은에게 다가가자 누군가 남기고 간 발자국에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녀의 자세가 또렷해졌다. 뭐해? 그건 학교로 되돌아온 권은에게 내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권은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놀란 얼굴로 날 올려다보더니 이내 뚱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넌 왜 학교에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권은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자기 옆에 앉아보라는 표시를 해보였다. 얼떨결에 그네 옆에 앉자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있는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발자국 안에 빛이 들어있어. 빛을 가득 실은 작은 조각배 같지 않아? 그런가? 여기에도 숨어 있었다니. 뭐가?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 안에서 휙 지나가는 빛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어디에서 온 빛인데? 내가 관심을 드러내자 권은은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껏 신이 난 얼굴로 날 바라봤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장롱 뒤나 책상 서랍 속 아니면 빈 병 속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얄팍하게 접혀있던 빈 무더기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일제히 퍼져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해서라면,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른 세계를 잠시 다녀오는 것 같은 그 황홀함에 대해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권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악기 상점의 쇼윈도에 반사되는 햇빛이 오직 그녀만을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소설은 끝납니다. 뭔가 아련하죠. 아련하고 여운이 길게 남는
메시지는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깊습니다. 소설이 깊어요. 물론 뭐 문체나 이런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메시지, 이 철학에 있어서만큼은 반박 불가다. 작가 노트를 보면요, 제목이 영원한 예의를 향해입니다. 5년이 여전 아우슈비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엔 폴란드에서 살고 있었으니 그곳에 가는 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곳에 가는 걸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귀국 후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서경식의 디아스포라의 눈, 그리고 디아스포라 기행을 읽으며 살아남은 자의 예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학살을, 혹은 그와 비슷한 무게의 고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 화두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속될 테지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는 짊어질 생의 무게일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대와 세대가 지나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원한 예의에 대해 쓰고 싶었다고 한다면 너무 거창하겠죠. 대단하고 위대한 삶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인간다워지는 순간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였다고요. 그 빛의 순간이 읽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자, 물론 해설도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태, 영원한 예의에 대해서, 이 전쟁, 이런 비극에 대해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처럼, 아까 장 아저씨처럼 날마다 자기는 결국 변변찮은 삶을 살았죠.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한 곡도 발표를 못했고, 그런데 자기가 썼던 곡을 2주마다 한 번씩 이 알마 마이어에 갖다 주면서 알마 마이어가 결국 살았잖아요. 그 곡 때문에, 그 곡 덕분에 살아냈죠. 자기 목숨을 건졌죠. 결국 장 아저씨는 솔직히 뭐 거창하게 뭐 1000만 명, 내가 뭐 수백만을 감동시키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 말고요. 한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장 덕분에 알마 마이어가 살았고, 알마 마이어가 낳은 그 자식이 구호품을 싣고 장의 그 행동에 감명을 받아서 구호품을 싣고 가다가 죽었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고 언론도 이 사람을 다루고, 그러니까 장이라는 한 사람의 선의, 호의가 이렇게 물에 번지는 그 물방울, 그것처럼 넓게 퍼져간 거죠. 물결이. 이 알마 마이어에게 감동을 받았던 건 어떻게 보면 권은으로선 당연했겠죠. 반장, 이름도 안 나오는 이 화자, 이 반장이 지금도 기억조차 잘 못하는 커서는, 이 반장이 그때 당시에 카메라를, 낡은 후지 필름 카메라를 권은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권은이 살았죠. 안 그랬다면 죽었겠죠. 사람을 살린 겁니다. 카메라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권은은 전쟁이나 분쟁 지역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죠. 이 권은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알게 되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반장의, 자기는 그때 당시에 뭐 커다란 선의를 가졌겠어요? 야, 이거라도 팔아서 그냥 그 카메라 팔아가지고 골동품 팔아가지고 밥값이라도 보태, 요 정도였던 거죠. 연민,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건데, 반장으로서는요. 장도 그때 그냥 음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작곡, 그냥 이렇게 끄적인 거, 뭐 거창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서 준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어떤 식으로 나비 효과가 일어났는가, 얼마나 인류에 큰 공헌을 했는가, 크게 번져갔죠.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뭐 장이 더 위대하냐, 아니면 알마 마이어가
더 위대하냐, 그 아들이 더 뭐 위대하냐, 이런 건 뭐 무의미하다고 보고,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과관계로 엮여 있으니까요.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들인 거죠.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여기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문학적인 이야기로 하나의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에도 큰 화두로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는 누구나 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이 반장, 카메라를 건너준 반장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호의, 선의는 무엇일까? 뭔가 아련해지죠. 그런 것들 하나씩 찾아서 해보는 것도 나름 유익한, 또 재밌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